대학 기숙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교 기숙사는 조금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다른 기숙사에 비해 공간이 넓고 분위기도 좋아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2학년 때 운이 좋게도이 기숙사에 배정받아 친구와 함께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기숙사는 5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고 학생들이 대부분 2인 1실로 생활했습니다. 저희 방은 4층 끝쪽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방 구조가 마음에 들고 기숙사 생활도 기대했지만 몇 주가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일은 밤늦게 들리는 발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과제를 하고 있었고 룸메이트는 일찍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밤 1시가 넘었을 때 복도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마치 아이를 신는 사람이 걷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옆방 친구가 복도를 걷고 있는 줄 알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발소리는 4층 끝 우리 방 앞에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룸메이트와 함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문을 열어보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묘한 발소리 외에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주말에 집에 다녀온 저는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물건들이 매번 조금씩 다른 위치에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룸메이트가 청소하다 옮겨놓은 줄 알았지만 룸메이트는 전혀 손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룸메이트와 모두 일찍 자려고 누웠던 날이었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목이 말라 잠에서 깨어났고 일어나서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때 창문 쪽에서 부드럽게 말을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닫혀있는 창문 너머에서 거기 누구 없어요? 라는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너무 놀라 잠이 확 깼습니다. 룸메이트도 저의 작은 비명에 놀라 일어났고 우리는 둘 다 하얗게 질려서는 창문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상한 추위가 방 안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결국 잠들지 못했습니다. 점점 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자 한 친구가 그 기숙사에 대한 오래된 소문을 들려주었습니다. 몇 년 전 그 기숙사에서 어떤 여학생이 복도에서 갑자기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4층 복도를 지나가는 것이 목격되었고 그 후로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무서운 소문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에서의 이상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발소리는 매일 밤 들렸고 때로는 가끔 방 안의 전등이 혼자 깜빡이기도 했습니다. 방의 공기는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룸메이트와 저는 서로 눈치를 보며 누가 먼저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숙사 담당 직원에게 제보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복도의 CCTV를 점검했으나 매일 밤 발소리가 들리던 시간에 아무것도 캡처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기숙사 내부 점검도 했지만 특별한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은 방을 이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같은 층의 다른 방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 방에서는 이상한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층 끝방에서 지냈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복도를 지나갈 때면 그 발소리가 들릴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집을 찾았다. 이 집은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고 사람들은 이곳을 귀신의 집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곳을 탐험하기로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은 밤이었다. 달빛이 집의 외벽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주변은 적막감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우리는 손전등을 켠 채 현관으로 들어섰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우리를 감쌌다. 집 내부는 생각보다 더 음산했다. 거미줄이 곳곳에 걸려있고 오래된 가구들이 먼지에 덮여 있었다. 첫 번째 방에 들어갔을 때 이상한 느낌이 나를 스쳤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친구들에게 이 느낌을 말했지만 그들은 웃으며 그 전에 기분 탓이라고 했다. 우리는 다른 방들도 둘러보기로 했다. 두 번째 방은 거실이었다. 벽에는 누군가의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바닥에 놓여있는 낡은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는 듯한 깊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마치 그 자리를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동하기로 하고 좁고 긴 복도를 지나 세 번째 방으로 향했다. 그곳은 침실이었다. 방 한가운데 있는 침대 위에는 오래된 인형이 놓여 있었다. 인형의 눈이 어둠 속에서도 반짝거리는 것 같았다. 친구 중 한 명이 장난삼아 인형을 만지려는 순간 갑자기 방 안의 문이 쾅 닫혔다. 깜짝 놀란 우리는 서둘러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공포에 휩싸인 우리는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창문을 통해 나가기로 했다. 탁! 벽 어디선가 들려오는 규칙적인 소리. 점점 더 가까워지며 방 안을 울렸다. 다행히 창문은 쉽게 열렸고 우리는 드디어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숨을 고르며 뒤돌아보니 그 집의 창문에는 어렴풋이 누군가의 실루엣이 서 있었다. 그것은 곧 사라졌고 다시 마을은 고요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집을 다시 찾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나의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것은 창가에 서 있던 그 실루엣의 모습이었다. 친구들조차 믿기 어려워했지만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우리가 간 그 집에는 정말로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세 번째 이야기한 외딴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저택이 있었습니다. 저택은 한때 부유한 가족의 소유였으나 그 가족이 모두 사라진 이후로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 저택에 대한 소문은 끊이지 않았는데 특히 한 명의 소녀가 저택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유명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수지는 이 도시로 최근에 이사 온 대학생이었고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그 소문난 저택을 탐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과 친구들은 손전등을 들고 저택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저택 내부는 예상대로 오래되고 허름했으며 모든 것이 먼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속삭이며 각 방을 돌아다녔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작은 소녀가 웃는 듯한 소리,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그리고 문득 귀를 스치는 한기의 느낌. 그녀는 그것이 단지 그녀의 상상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수지는 친구들과 떨어져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주변의 공기가 싸늘해졌고 수진의 손전등은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낡고 오래된 문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손을 뻗어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악몽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방 안에는 예전 집주인의 가족 사진이 무수히 걸려 있었고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기이한 점은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이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사진을 뜯고 나올 것처럼 위협적이었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뒤돌아 나가려 했지만 문은 안쪽에서 잠겨버렸습니다. 그때 그녀의 귓가에 또렷한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같이 놀자. 수지는 겁에 질려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수진의 친구들이 그녀의 비명을 듣고 달려와 문을 열어줬습니다. 수지는 방금 본 것들을 설명하려 했지만 친구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분명 그 방벽에 있었던 사진도 방 안에 있던 기묘한 분위기도 그들에겐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저택의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간간히 창문 너머로 소녀의 모습을 보기도 했고 어두운 복도에서는 발소리가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수지는 그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날 그녀는 자신의 방 침대 머리맡에 놓인 작은 소녀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인형은 그녀를 올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모든 것을 뒤로한 채 급하게 그곳을 떠났지만 소문에 의하면 그 이후로도 저택에서는 여전히 밤마다 작은 소녀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저택의 비밀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또 다른 호기심 많은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서울의 외곽. 무섭기로 소문난 작은 마을에 한 대학생이 최근 이사를 왔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다. 민수는 조용하고 저렴한 집을 찾다가 이곳까지 흘러들어왔다. 어느새 첫 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 늦은 밤 민수는 폭우 소리에 깨어났고 잠이 오지 않아 인터넷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고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 후 들려오는 것은 비명이었다. 너무나도 섬뜩한 비명이었고 그 소리는 마치 전화기 너머에서 끌려가는 듯한 여자의 소리였다. 놀란 민수는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음 날 민수는 그 일이 꿈이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날 밤 똑같은 시간에 같은 번호로 전화가 또 왔다. 이번엔 그는 받지 않았다. 하지만 메시지가 도착했다. 도와줘. 민수는 소름이 돋았다. 이상한 일들이 이어지자 그는 마을 주민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주민들은 모두 그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한 전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전설에 따르면 수십 년 전 그 마을 근처에서 한 여성이 실종되었고 그녀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녀의 영혼은 아직도 그 비밀을 풀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며 민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날 밤 그는 두려운 마음에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관할 파출소 근처에서 한 낡은 공중전화 부스를 발견했다. 부스에는 녹슨 전화기가 있었고 무언가에 이끌리듯 민수는 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는 낮은 속삭임이 울렸다. 찾지 않으면 넌 나처럼 될 거야.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단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고 도서관에서 기록을 조사한 끝에 그는 실종된 여성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녀는 마을 옆 숲 근처에서 자주 사람들을 만났다고 한다. 그녀가 사라진 날도 그 근방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며칠 후 민수는 여름밤에 대해 알릴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그 숲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둡고 음산한 곳이었지만 민수는 무언가가 그곳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리고 그의 예감은 맞았다. 숲의 깊은 곳에서 그는 작은 묘지를 발견했다. 잡초로 덮인 오래된 묘지에서 한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체념과 고뇌의 찬 목소리였다. 난 집에 가고 싶어. 열어줘. 민수는 갑작스레 정체 모를 힘의 신문을 끌어내렸고 거기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속에는 사라졌던 여성의 사진과 그녀의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일기장은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그녀의 영혼은 평화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다. 민수는 일기장을 들고 마을로 돌아와 주민들에게 진실을 털어놓았다. 깨닫게 된 그들은 숲에 작은 기념비를 세우고 여성의 넋을 기린다. 이후로 민수에게 걸려왔던 전화는 다시는 오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평화를 찾았던 것일까? 시간이 흘러도 민수는 가끔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정말 현실이었는지 의문을 가진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날 밤 숲속에서 민수는 용기를 내어 한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오래된 비밀을 풀어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마을 전설로 남아 누군가가 또 다른 고요한 영혼의 부름을 듣게 될 때까지 전해지게 된다.